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30개월이 되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국가보안법을 오남용하고 또 국면 전환용으로 오남용 보안 사람을 가한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수십 건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구속되고 또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인 것처럼 떠들면서 사건을 기사화시키고 했지만 결국 재판을 받고 나면 사실 그만큼 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들이 재판 결과로 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최대한 정리를 좀 해보고 그 내용을 갖는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권리, 오늘 여러 의원실들하고 공동주체로 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가보안 페이지 22대 국회의원 모임, 그리고 국회 공정사회 포럼, 또 국가보안 페이지 국민행동이 공동주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공정사회 포럼에서 또 많은 지원과 후원을 해주셔서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공동주최한 단체 대표들의 인사말을 듣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국회 단일 일정 때문에 다녀가셨던 우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원내대변인, 그리고 진보당의 윤정호 원내대표님, 또 정혜경 의원님, 전종덕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의 의원께서 여기서 다녀가셨는데요. 오늘 이 토론회가 성사되는 데에 사실 가장 많은 애를 써주시고 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주신 우리 공정사회 포럼에도 대표를 국회에서 맡고 계십니다. 우리 민영배 의원님께서 지금 오셨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에서 국가법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하셨는데요. 앞쪽을 좀 모셔서 의원님 인사만 좀 청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마스크 쓰셨어?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여기 오셔야 제가 의원님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한 번만 하세요. 벌써 사진 찍으셨어요? 아니 의원님들이 다 왔다 가셔가지고 이따 한 번 더 찍으면 됩니다. 예, 50분 국회가 있어서 번외가 있어서 지금 30분 앞당겼지 않습니까? 근데 번외하기 전에 대회 상대로 다 의원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시 20분부터 시작한, 1시 20분부터 시작한 저희 의원청에 가서 논문 한번 쭉 올려내기 왔습니다. 그런데 인사드리고 나면 다시 가서 본회의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참 난감합니다. 꼭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진 만큼이나 지금 상황이 아주 난감한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동의하는데 막상 합시다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20년 전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죠. 낡은 유물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 근데 벌써 20년 지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진즉 없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정말 이런 수고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사과 말씀드립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 좀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근래 이 국가보안법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또 막 자꾸 생기고 그래서 2021년 그때 그 10만 명 서명하셨을 때 그때 그 분위기를 어떻게 다시 살려내서 이걸 멈추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토론에 제가 내용을 일단 잘 볼 거고요. 딱 이미 제가 발의해놓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이런 일을 해 나가야죠. 저도 그게 늘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마 지난 8월에 있었던 그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의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조찬 모임을 아침 7시 반에 했었는데요. 그때 20명 넘는 의원들이 자리에 함께 하셔가지고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자라고 해서 아마 그때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민영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는 걸로 알고 있겠다 이렇게 하시고 자리가 마감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 논의하셔서 이번에는 21대보다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셔서 22대 국회 국가법 폐지 법안이 발의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공동주체 단위들 중에서 또 국가법 폐지 국민행동이 있는데요. 국가법 폐지 국민행동은 앞에서 민영배 의원께서 언급하셨던 국가법 폐지 입법청원, 10만 입법청원을 또 형성시키면서 정말 오랜 시간 만에 거의 17년 만에 국가법 폐지를 다시 국회로 다시 들고 온 그런 장 본인이기도 합니다.
국가폐지 국민행동을 대표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윤봉남 변호사님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나와 주셨는데 사진이 안 나오네. 어제가 76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국가보험법이 제정된 지 정말 기나긴 세월을 준비한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토론회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교육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국가보험법에 광풍이 일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가 계속되자 정권의 비판적인 단체나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최근 달리고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세지는 공안탄압의 시도는 국가보험법이 언제든지 국민을 억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험법의 전신은 일제강점기 때의 치안 유지법입니다. 국가보험법은 출발부터가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을 억압해온 악법입니다. 국가보험법은 생각과 말을 처벌하는 데 행동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기 이전에 말과 생각을 처벌한다는 그 자체로서 이미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오래됐으니까 이 사문화되지 않았냐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법입니다. 유엔의 각 위원회, 조약기구 그리고 특별보고관 역시 이런 폐해를 지적하면서 폐지나 개정 의견을 여러 차례 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17년 만에 폐지 법안이 나왔는데 논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다시 국가보험법 폐지로 나가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 국가보험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실 것을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폐지행동, 국가보험법 폐지 국민행동은 폐지의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토론에서는 최근까지의 국가보험법의 이 적용 동향을 살펴보면서 이 폐지의 당위적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수사와 재판에서 진행되는 법적 문제점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보험법 폐지 22대 국회의원 모임 소속의 의원실을 비롯해서 국회 공정사회 포럼 그리고 국가보험법 폐지 국민행동에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분들 그리고 준비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홍남 민주사회 변호사회 회장님께서 국가폐지 국민행동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2부에 저희가 많은 또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난 10월부터 시내에서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국가보험법 폐지 원래 행동이라고 해서 시와 노래가 함께하는 그런 원래 행동을 매월 거리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오늘 12월 18일에는 이곳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아주 넓은 곳입니다. 대회의실에서 국가보험 폐지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쨌든 많은 분들이 국가보험 폐지를 계속 이야기해야 국회에서도 이 법에 대한 논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호소를 담는 마음으로 국회에서 계속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정말 진심을 담은 그런 호소가 꼭 메아리 없는 것이 아니라 메아리로 울림으로 국회에서도 퍼져나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토론회의 좌전과 발제 토론을 맡으신 분들께서는 잠시 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조금 늦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가 오늘 일부 직전 순서를 좀 짧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께서도 사면 인사말을 보내주신 것처럼 지지하는 마음 또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을 보내와 주셨고요.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늘 국회의 의원총회와 본회의 상황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또 전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안내 사항은 시작하실 때 우리 발제 토론자들께서는 이 버튼을 꼭 온오프 빨간불이 들어오면 소리가 나오고요. 네, 한 번 더 누르면 꺼집니다. 이걸 해주셔야 지금 이 위에 보시면 이 카메라로 제가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제대로 들어가려면 꼭 버튼 눌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 찍었던 것은 저희가 이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인사로 오신 분들과 찍은 사진이고요. 네, 정식 기념 촬영은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한국적인 것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상황인데 국가보험 폐지라는 일이 워낙에 척박하고 어렵다 보니까 한 분이라도 더 계실 때 저희가 함께 했다는 걸 남기고 싶어서 그럽니다. 더 불편하시겠지만 한 번만 더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처럼 빨리 나와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네, 우리 네, 아까처럼 아니 이번에 의자 안 놓고 손 될 것 같아요. 의자 놓지 말고 손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최 변호사님, 최 변호사님 두 번째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이쪽이세요. 네. 오늘 주인공들이 안 강의가 가운데 있으세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강의가 뭐예요? 조금만 더 바짝 붙여주시면 될까요? 조금만 이쪽으로 안 돼. 조금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가운데 가운데. 아니 앞으로 한 발만 갈까요? 너무 뒤에 물고
네, 누구 우리 민영기 씨 카메라 한번 볼게요. 가운데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거, 네. 그 우호 한번 할까요? 아유, 하겠습니다. 그 국가보안법은 내리고 네. 윤석열도 내리고입니다. 내리고 할 때 이렇게 하는 네, 거예요. 오늘 토론회에 아주 정확한 조언은 아닙니다만, 아니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그러면 내리고, 네, 내리고 네. 윤석열도 내리고. 윤석열도 하면 내리고, 알겠습니다. 네. 네. 국가보안법을 내리고, 윤석열도 내리고. 네. 아주 특별한 사진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오늘 토론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으로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 얼마 전까지 건국대학교 경찰대학원에서 한스케일과 함께 하셨던 우리 한상희 교수님께서 맡아주기로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시고 실천하는 연구자이십니다. 우리 한상희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우리 발제자들과 토론자들 소개 그리고 앞으로 쭉 이 토론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상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의 동생입니다. 참 좋은 자리에 좀 오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윤남은 회장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자주 만나지 않는 게 좋다. 네. 먼저 오늘 발제 토론 맡아주신 패널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제는 2024년 국가보안법 본향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조준 변호사님. 토론은 세 분입니다. 첫 번째 토론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공학 탄압 사례를 발제해 주시면서 토론해 주시겠는데요. 이 좀 표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위원회 교육센터랍니다.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서효정 선생님. 두 번째 토론은 수사 과정 중에 압수수색의 문제점들 지적해 주실 역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오신 최석훈 변호사님. 세 번째 토론은 최근의 판례 중심으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준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헌법을 87년 헌법 또는 87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대한민국이 출범하고 곧 이어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것을 48년 체제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밀히 본다면은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권리, 저는 처음에 이 제목 보고 조금 당황했는데요. 국가보안법과 대한민국은 그동안 너무나 쌍둥이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48년 체제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정력을 제거하고 정치를 조작하고 국민들을 우롱했던 그 체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그게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체성이 아니었나 싶은 정도로 억장 무너지는 상황이 계속되어 오는 거죠. 실제 48년 체제에서 이야기했던 당공국가라는 이야기들은 군사정권에서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었고요. 요 근래 오면서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국가 단체니 반국가 세력이니 하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제라고 해야 되겠네요. 100년 전에 다이쇼 체제에서 아주 형식적이고 장식적인 입헌주의를 도입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국민들을 억압하고 국민의 그들이 군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놓았던 치안유지법 체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념 투쟁이라고 그럴까요? 이념 싸움의 한 수단으로 이용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적을 제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되어 온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제 어떻게 진보 세력을 억압하고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정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공안 세력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준용되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지적되고 또 성토되고 그것을 뿌리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발제 한 20분 정도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올해 2024년에 와서 국가보안법이 어떤 식으로 남용되고 악용되고 왜곡되는가 그 사례들을 조지훈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변상품위원 조지훈입니다. 제가 발제를 맡은 부분이 2024년 국가보안법 적용 동향이고요. 이 글은 저희 이정희 변호사님이 제 민변에서 1년에 한 번씩 12월에 발간하는 한국인권보고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한국인권보고서 책자에 이정희 변호사님께서 초안을 작성해서 올려주신 것을 발제문으로 제가 활용을 해서 발제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체감으로도 느끼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하고 이른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들이 언론 보도상으로도 확연히 체감상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2022년 하반기 때 국가정보원이라는 아주 큰 글자를 쓴 조끼를 입은 국정수사관들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했던 게 대서특필이 됐었는데 그때가 이제 국정 대권 수사권 이전을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건으로 외화시킨 거죠. 그리고 2024년 초에는 총선을 앞두고 이걸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활용해서 색깔론을 엄청나게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총선 참패 이후 아시겠지만 최근 2024년 하반기에 한 달에 몇 건씩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혐의라고 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국가보안법 명분으로 국정원이 계속 국보법 사건 수사한다는 흐름이 있었고요. 자료집 8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 흐름은 국민의힘이 아주 주도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는 취임 100일 당대표 기자회견에서 성과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보고를 이슈화하고 진전시킨 것을 자기의 당대표 취임 성과라고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회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은 작년 21대 계류 제안이 됐었다가 임기 만료로 폐지가 됐고 오히려 지금 22대에는 국민의힘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복원시키는 국정원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요즘의 특징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정치적 공격 수사들로 사용을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실제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작용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념성 있는 걸로 색깔론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삼는 게 계속 이어졌고요. 그 대표적인 게 올해 4월에 있었던 상반기에 있었던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그 당시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2대 총선을 종북 세력과의 대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보당을 종북 세력이자 잠재적인 간첩 활동 단체로 단정을 했고 민주당은 이들의 숙주라고 싸잡아서 색깔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공격을 했고요. 이런 주장들이 총선 운동 기간 내내 진행이 됐습니다. 종북 세력과의 대결로 규정했는데 총선에서 지고 나서는 종북 세력이 이긴 건가요? 총선에서 야당이 이겼으면? 하여튼 그 이후에는 하반기에는 국가보안법 사건 압수수색이 대폭 늘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거죠. 그리고 국가보안법 압수수색이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이후에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전 국가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반자유주의 세력이라고 딱 특정을 해서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8월 19일 을지국무회의에서는 을지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의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안약하고 있다. 이러면서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된다. 이게 50년 40년 후반 한국전쟁 때도 아니고 항전 의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 이후에 10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부터 7월, 8월, 9월, 10월에는 4번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다 국가보안법 주로는 7조 위반. 그리고 일부는 해양통신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7조 위반이고 대부분은 되게 오래된 시점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을 다 진행을 했고요. 특이한 거는
실제 지금 광장에서 집회를 윤석열 퇴진을 적극적으로 외치는 인사들에게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특징은 극우 세력의 정치적 공격용 고발로 계속된다는 겁니다. 예, 뭐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함으로써 그 정치적, 사상적 표현의 자유를 옥죄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최근 국가보안법 수사 재판의 특징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간첩 없는 간첩단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는 간첩죄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수사기관들,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간첩단 사건이라고 언론 보도를 하면 그 이후로는 다 간첩단 사건이 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면 단순한 국가보안법 위반, 뭐 회합통신, 뭐 이적표현물 소지, 이적공조 이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 간첩단 사건이 되고 오히려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또 무죄가 다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토론 하실 분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범죄단체 조직 활동대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일인데 국가보안법은 원래 반국가단체 조직제, 이적단체 조직제 요게 이제 단체에 대한 규율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 범위가 상당히 엄격하게 좀 판시를 해오고 있는 흐름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수사기관이 이거를 범죄단체 조직, 일반적인 범죄단체 조직제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고요. 다만 최근에 대전고등법원에서 12조 넘어오시면 대전고등법원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의 기소에 대해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었는데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단을 좀 적용하려는 일정한 범죄에 관한 목적과 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적 결합체의 구성에 관한 고의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고 범죄에 대한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합체 구성에 대한 고의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입증이 안 된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원이 1차적인 제동을 건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국가보안법에 이거를 회피해서 범죄단체 조직 활동죄 기소로 우회하는 활용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지 이게 맞는 것인지 법적으로도 이게 구성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바 충북동지회 사건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1심에서 유죄가 나는데 항소심에서 범단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반 형법을 끌어와가지고 범단으로 규율하는 게 상식적으로도 좀 자연스럽지 않은 건데 이런 규율은 자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필요한 강압적 수사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이라고 수사기관이 명명한 그 피의자 분들에 대해서 계속 진술 거부하겠다고 명시적인 의사를 표했고 출석한 상황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하다가 갑자기 체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당한 인신 체포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탈북민에 대한 가혹한 국가보안법 적용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2010년경 이후 탈북민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처벌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는데 실제 구체적인 사건들을 보면 탈북자분들이 이렇게 남한에 내려와서 그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남한사의 모습과 그다음에 적응이 어려워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까지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처벌해 오고 있고 최근 10월 4일에도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마을버스를 훔쳐서 통일대교 공원 검문소 바리케이트를 지나서 이제 멈춰선 탈북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 군사기지보호법, 차량적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건 남한 생활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고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살아야 되는 권리는 유엔 협약상으로도 보장되고 보호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남북한에 떨어져 있고 가족 일부가 탈북하면서 생긴 상황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가족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국가보안법으로 되게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거든요.
징역형 꽤 몇 년씩 나오는데 이렇게 처벌하는 게 맞나 하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단초라고 이제 이재명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다들 알겠지만 그 국가범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사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 공개 변론도 이루어졌었는데 결론은 아쉽게도 합헌이 나왔지만 국가범법 7조 소지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9분 중 5분의 재판관들이 소지 취득에 대해서 가해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재판관분은 국가범법 7조 1항 5항의 나머지 부분도 침해 취소성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위헌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7조에 대한 7조 특히 5항에 대한 다수 위헌 의견의 영향인지 몰라도 7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더 엄격하게 지금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자 전국피해 사건은 8월에 있었던 건데 7조 5항 소지 부분에 대해서 다 무죄가 선고됐었고요. 이른바 자유통일 충북동지의 사건 같은 경우는 7조 1항 동조 5항 소지에 대해서 1, 2심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조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이른바 뭐 사상학습했다 그러면 다 동조로 유죄가 나왔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사상학습 자체가 무슨 국가 존립 안정이나 자유민주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친 명백한 위험성이 있냐 공부하는 건데 이런 취지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소지에 대해서도 그냥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내부에서 문서 등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추상적 감성을 말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에는 그 소지를 보기 어렵지 않냐 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이렇듯 약간씩 7조 부분에 관해서는 더 엄격하게 좀 판단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건 대부분 7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판례 법리와 반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국가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좀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법법 1조 2항 취지에 따른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법법 1조 2항은 국법부 해석 적용 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은 안 된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 법원에서 판례는 1조 2항을 강조하면서 해석을 안 해왔거든요. 잘. 근데 지금 하급심에서 1조 2항을 명시적으로 넣어서 이 명문의 규정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제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4조 1항, 6조 2항 특수자밀탈출, 8조 해학통신, 9조 편의제공에 관해서 일부 무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조 2항 특수자밀탈출 관련해서는 그 충북동지의 사건에서 1심에서는 무죄, 입국 출국을 어떻게 잔입 탈출로 보냐, 일상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해석해야지 그냥 단순히 입국 출국한 건데 이걸 어떻게 잔입 탈출로 보느냐 해서 무죄를 판단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 법리적으로 그다음에 법 감정 상식적으로도 맞는 판단이 아닌가 싶은데 2심에서는 이걸 다시 유죄로 번복했으나 유의미한 법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약통신에 관해서도 전주지방법원 10월 30일 1심 판결이 나왔었는데 전북 민중행동 공동대표님 사건이었는데요. 그냥 허약통신을 하기 위해서 일정 조율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주요 정세 설명하고 이런 거 관련 연락은 실제 허약통신이 해당될 수 없다. 이례적이고 사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국가본부 전체 전반적으로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흐름이 보이긴 했는데 최근 21월 6일날 수원지방법원에서 민노총 간도 4분의 전 간도 4분에 대해서 국가본법 1심 판결을 선고했는데 여기는 법리적으로도 되게 대부분 다 유죄로 판단해 한 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3분 다 유죄로 하면서도 양형도 15년, 7년, 5년 이렇게 엄청난 양형을 선고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법원이 국가보안법을 전반적으로 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흐름이 본격화된 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변화의 단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듯 현재 공개 본론 이후 유연성 심사 이후에 좀 하급심에서 법리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것처럼 정권의 위기 탈출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피해자들, 간첩단 사건이라고 명명돼서 피의자로 특정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언론 재판을 통해서 모두 인격법 침해를 심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론의 장에서 그다음에 사람들의 정치적 사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할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발제는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그렇죠. 한동훈 국민의힘 그때 제가 말씀드린 위원장이 전국 세력과의 대결이다. 아직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뭐 항전 의지를 높여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전투적인 개념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야기하고 4.8년 체제가 가졌던 그 대립적인 상황들을 아직도 그대로 이어가면서 반국가 세력이니 반자유 세력이니 이상한 용어들을 붙여나갑니다. 한동훈 대표 측은 종국 세력이 이긴 게 아니고 국민은 종국 세력을 선택한 거잖아요.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는 모르겠습니다. 참 그런데요. 어떻게 이 정부 들어가서 이제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뭡니까 심리 전단 열어가면서 그 국정원 또는 그 부속 기관들이 중심돼서 만들어놨던 반국가 세력론, 반대한민국 세력론, 저희 말해서 반대세 이론들, 뭐 이런 논리들이 그대로 지금 반국가 세력이니 반자유 세력이니 이런 담론을 이어지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 자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반공, 뭐 그 개념 또는 이제 뭡니까 국가보안법에서 이야기하는 반국가 뭐 그런 개념하고 결합되면서 오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틈만 하면은 자유라는 말을 입 한 번 열 때마다 하는 그 근거도 여기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참 안타깝게 시작이었습니다. 또 하나 좀 같이 지적해야 될 거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축구 간첩법 개정 이제 협력상의 간첩죄 조항 그거 개정한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 법사위 제1법안 소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국의 간첩한 자 처벌하는 것을 적국 외국 또는 뭐 이게 전하는 그 단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장하는데요. 옛날에 그 시도가 있어서 대법원에서는 이게 무차별적인 남용 우려가 있다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별다른 논의도 없이 그냥 그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간첩죄가 이게 개정이 되면은 그에 편성해서 국가정보원의 권력도 여전히 따라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공안 세력들이 먹고 살 빌미 언덕을 막 제공한다는 뭐 이런 불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주목해서 좀 쳐다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 법원은 그런 대로 뭐 선방이나 말을 쓰기는 어렵지만 나름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실제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하는 이 공안 정국들입니다. 뭐 폐지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여정 사무국장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공안 탄압 사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보안법 교육센터의 세우정입니다. 교육센터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발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통한 무리한 공안 탄압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2024년 3월 14일 국민의힘은 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종북노조의 하루라는 시간표 형식의 포스터를 게재합니다. 보시면 시간표별로 8가지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 북노동당 유승대 중국 간섭단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까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첫 만찬 자리에서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거론하면서 국정원 대공수 사건 폐지는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 다음 보수언론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호를 외치라고 국이 민주노총의 지령을 내렸다는 수사 당국발 보도를 쏟아내면 다시 그걸 국민의힘 지도부가 받아서 민주노총을 겨냥해 종북 공세를 일제히 취하는 형식입니다. 이 종북노조의 하루는 아직도 국민의힘 정식 홈페이지에 카드 뉴스로 실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년 3월 대선에서 당선된 후에 집권 1년차 지지율 변화인데요. 대체로 대통령의 인기도는 집권 초기에 높고 말기에 낮습니다. 어느 정부는 지지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집권 초기 1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8명의 대통령 1년차 지지율 초청 시점을 잡아서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집권 2개월 만에 30% 이하가 되고 3개월 만에 24%를 기록했습니다.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정 탓을 계속하다 22년 29일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정권이 궁지에 몰리자 정권의 위기를 공안정부로 돌파하려는 공안몰이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간첩단 사건이 터지는데요. 22년 11월 9일 상원, 진주 지역 진보 통일운동 활동가 4명에 대해 국내 정세를 국외 보고하거나 윤석열 정권 퇴진 등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압수수색을 합니다. 언론에 의한 상원 간첩단 사건으로 대대적인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12월 19일에는 박현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국상과 정용삼 총장이 이적 단체를 결성하는 등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조직을 만들었다면서 제주 간첩단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 국정원 수사관은 캄보디아에서 강 전 위원장이 대남 공장원 한 명에게 눈빛 교환을 하고 거리를 둔지 이동했다. 모두 백팩을 메고 모자를 썼으며 손수건으로 연실 땀을 닦는 행동을 했는데 이는 공작원들이 외부인과 접선할 때 흘리고 있는 방법이다. 웬만한 개그 프로보다 더 웃긴 증언들을 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도 시작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노동조합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범법, 조폭, 국민경제의 암적 분재, 매국의 묘혈권 등의 혐오 유발 표현을 사용하면서 노조활동을 폄훼하고 소속 조합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웠습니다. 건설노조 등 민주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자행됐습니다. 23년 1월에는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을 압수수색하는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리스트, 크레인까지 동원하는 연출을 하면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교육센터 사무실도 거기에 있는데 제가 직접 봤거든요.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시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요란했습니다. 건설노조에 대한 무리한 탄압이 계속되자 결국 23년 5월 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앞에서 범법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양해동 열사가 무신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부의 끊임없는 노조 탄압 이후에 다시 쌍팔년도로 회귀한 건설 현장의 상황은 또다시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당해고와 차별, 여기는 조합원 집들어온다, 조합원 고용제재 등 다른 건설 노동자들의 삶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6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육부가 실시하는 통일교육주간에 담임반 아이들에게 한반도기 배지를 나눠줬습니다. 며칠 뒤 학부모 단톡방에 빨갱이 아니야? 간첩 아닐까라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아이한테 정치색을 강요한 것도 아닌데 너무 몰아가는 것 아니냐. 우리 아이는 선생님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 의견에도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단톡방 관련자들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러자 이 학교 교장은 곧바로 교사에게 배지 회수를 지시한 뒤에 엄중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교장 명의 사과문을 학부모 전체에게 발송합니다. 결국 정부가 제작 공정한 초중고 교과서에 20권 이상 나온 한반도기, 그 한반도기가 그려진 배지를 자기가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선물했다는 이유로 선생님 담임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정규조 요직은커녕 조합원도 아닙니다. 24년 7월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제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유 가운데 하나가 김여정 부부장이 탄핵 청원을 언급했다면서 마치 김여정의 한일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하는 저희가 뭐냐라는 거였습니다. 청원에 동의한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과 그 의견을 존중한 야당이 북한 지시를 따랐다는 것이 상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집권 세력에는 이치에도 맞지 않은 이런 부부적인 말을 왜 되풀이할까요? 한국 정치에서는 정부 공격이 참 쉽고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2003년 7월 19일에 세선병 사건이 터집니다.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제4단장 이성근의 사무를 무마시키려는 시도로 국제적인 방침을 당하고 국민 여론은 악화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가보안법 압수수색이 줄을 잇습니다. 올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이어진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현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어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무리한 공안 탄압 사례들입니다. 22년 7월 28일 통일타임즈 연재글과 세계와 더불어 책 판매를 상향
공모와 이적 표현물 소지 배포 혐의로 정대일 북한학 박사에 대해 압수수색